하반기에는요. 수출 증가세가 둔화할 것이다. 이런 우려를 딛고 지난달 한국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세계 교역 회복세가 뚜렷하고 우리 수출의 질도 좋아지고 있는 만큼 수출의 호조세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 수출 성적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죠. 자, 또 임차인 보호를 위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이제 1년이 딱 됐습니다. 지난 1년의 평가부터 앞으로의 해결 과제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대호의 경제 읽기 시작합니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7월 달 수출액 554억 달러. 굉장히 좋은 기록이라면서요? 예, 원래 7월은 휴가철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수출에서도 비수기입니다. 예. 보통 수출 기록도 연중에서 가장 낮아지는 계절인데 우리나라 통상부 발표에 따르면 이 7월 달 수출이 무려 554억 달러. 예. 전년 동기 대비 30% 가까이 아주 폭증을 했거든요. 네.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가 수출 통계를 만들기 시작한 게 1956년이에요.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65년 만에 가장 최고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월 따졌을 때요? 예, 5월 달 기준으로 월간 기준으로 예, 볼 때요. 자, 그래픽에 지금 오른쪽에 수입은 수출보다 더 많이 늘어났었죠. 네. 어쨌든 이 무역 규모가 훨씬 더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수출이 많이 어려울 것이라는 그런 예상을 완전히 깬 것이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앵커님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반기에 들으면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이 좀 줄어들 것으로 전문가들이 많이 예측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작년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상반기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기저효과가 많이 있고 예. 하반기 가면 기저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기저효과는 실제로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달 수출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단순하게 전년 동기 대비 어떤 비중, 비율 이런 계산상의 문제가 아니라 예. 우리 실제 수출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종목별로 보면 우리 좀 15개 주력 종목 어디가 잘 됐는가 이걸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부 다 잘 됐어요. 물론 반도체가 그중에서도 특히 잘 되고 네. 석유화학 특히 이 반도체와 석유화학 분야가 잘 됐다는 것은 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의 경제가 가장 유리하게 작용했다. 네. 우리의 경쟁력이 가장 돋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팬데믹 때 용량을 늘려야 된다. 예. 이래서 D램 수요가 막 늘어나고 있거든요. 또 자동차도 코로나 팬데믹을 막기 위해서는 선진국에서 지금 1인당 한 자동차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차가 많이 팔리고 있고요. 예. 자동차를 만들기 위한 차 부품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팔리고 있고 네. 또 컴퓨터 그밖에 바이오 헬스 우리나라 진단 씨약이라든지 치료제 이런 게 많이 팔려가고 있고 또 배터리에 들어가는 2차 전지 예. 그야말로 15개 종목이 모두 다 그 호황이고 또 우리나라 지역으로도 주 수출국이 9개 지역인데 9개 지역도 모두 다 좋기 때문에 그냥 무차별로 예. 종목 불문, 지역 불문 수출이 다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이거 기분 좋은 소식이네요. 근데 정부는 이 수출의 그 좋은 징조가 하반기까지 쭉 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던데 맞습니까? 예, 현재 기조로 봐서는요. 예.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의 산업 구조가 가장 그 경쟁력이 가장 높고 또 우리 기업들의 위기를 벗어나는 능력, 위기 극복 능력도 상당히 앞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반도체의 경우에는요, 비대면 상황이 계속 비대면으로 회의도 하고 수업도 하는 그 용량이 늘어나는데 거기에 필요한 것은 메모리 반도체거든요. 예. 특히 성능 좋은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가장 많이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고요. 또 하나 주목되는 점은 석유화학 부분인데요. 예. 석유화학 부분에서는 코로나 상황에서 이 감염을 막기 위해서 포장을 한다든지 마스크 또는 뭐 인조, 비대면 장막을 친다든지 네. 이런 게 한국산 제품이 가장 질이 좋고 예. 가장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전통 산업까지도 경기가 서서히 살아나오도록 그러니까 일반 기계라든지 또 배터리 같은 이런 우리나라의 경쟁력 강한 부분, 뭐 그야말로 뭐 폭발 장세를 이루고 있는데요. 네. 한 달에 554억 달러가 는다는 것은요. 저희들 대학 수능 시험의 문제 중에 하나가 예. 올해 연간 수출 목표가 얼마냐 하는 것이었어요. 그 당시 다 정답이 100억 달러였습니다. 언제 저기 그때는? 그게 이제 70년대 말이죠. 너무 오래됐네요. 예. 근데 거기에 비하면 예. 올해 연간 목표는 우리 지금 약 6천억 달러 이상이 될 것 같거든요. 예. 무려 60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네요. 오래됐다고는 하지만 60배 늘어났다는 것은 네네. 대단한 증가라고 할 수 있죠. 그러네요. 근데 수출이 이렇게 잘 됐다고는 하지만 뭐 코로나 영향도 있고 원자재 값 상승도 있고 그래서 수출하는 기업들 중에서는 그래도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데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어때요 지금 상황? 지금 가장 어려운 점이 예. 운송, 수송 문제입니다. 지금 외국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산 제품을 서로 사가겠다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예. 실은 나를 배가 부족한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한진해운이 네. 사실상 이제 구조조정으로 망해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컨테이너를 갖고 있는 배 회사가 HMM이라는 흠이라는 그 회사 하나밖에 안 남아 있어요. HMM 흠이라고도 말을 해요? HMM을 그냥 재계에서 읽으면 흠이요? 흠 이래 읽는데 사실 예. 그건 그냥 속어입니다. 예. HMM이라고 풀네임을 해줘야 되고요. 네네네. 뭐 바로 2년 전만 해도 그 이름이 현대상선이었죠. 네, 예. 현대상선이었는데 그 회사에 거의 뭐 물량이 넘치는데 배가 선복량이 부족한 그런 상황에서 제때 배달을 못하다 보니까 예. 운송비가 비싸지는 것은 물론이고 또 수출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고 이제 또 네. 하나는 원자재 가격이 이제 폭발적으로 오르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거의 뭐 식품류는 물론이고 구리, 철광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거기다가 일부 제품은 이 공급망이 흔들려서 차 반도체 같은 것은 다른 것은 다 되는데 차 반도체 하나가 없어서 수출을 못하는 네. 이런 변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처럼 변화가 많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푹 꺼졌던 경제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러한 원자재 수급 관리, 물류 관리 이런 데 예. 기업은 물론이고 정부도 좀 배전에 신경을 바짝 쓰고 좀 도와주는 그런 것이 좋지 않나. 현재까지는 지금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우리가 수출 전선에서는 가장 잘 지금 선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흐름 하반기까지 쭉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해 7월 31일 날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대차 3법 새로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네. 정부는 1년 평가를 보니까 초반에는 약간의 혼란은 있었지만 점차적으로 안정돼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던데 그 평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임대차법이라는 게 세 가지 법이에요. 그래서 네. 흔히 시장에서는 임대차 3법, 그래서 하나는 계약갱신 청구권, 또 전월세 상한제법, 임대차 신고제입니다. 그 중에서 계약갱신 청구권, 계약갱신 요구권이라도 하죠. 저것과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된 지 꼭 1년이 됐거든요. 예. 임대차 신고제는 시행이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그 두 가지 법 시행 이제 1년을 만들면서 나타난 시장에서의 변화상을 보니까 홍남기 부총리의 그 스스로의 평가에 따르면 이 임대차 3법을 시행하고 나서 이 전세나 월세를 하고 있는 사람의 이 계약 연장, 네. 계약 연장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다. 2+2 이거요? 그 이제 예. 임대차 갱신율이죠. 네. 2년을 살고 또 2년을 더 사는 그게 정부 통계에 하면 77%로 57%에 비해서 20%포인트 높아졌답니다. 이게 예.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게요. 네. 우리가 이 보통 전세를 살면 2년 살다가 보면 나가라고 그러면 학교에 아기들 입학해서 졸업까지 보통 3년이지 않습니까? 예. 중간에 이사를 가야 되고 고통을 많이 겪는데 저게 4년으로 늘어나고 전체 계약자의 77%가 계약갱신이 된다면 네.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이죠. 또 그럼으로써 거주 기간이 상당히 늘어났어요. 예. 이것은 정부의 입법 목적에 상당히 부응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김부겸 총리가 지적하듯이 이 과정에서 임대차 3법을 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전세값이 상당히 급등하고 있고 예. 가격이 이중 형성이 돼요. 이 전세 시장에서는요. 종전에 2년 전세를 주면 자기가 다시 가격을 정할 수가 있었는데 네네. 임대주 입장에서는 이게 예. 4년으로 되니까
아예 처음부터 가격을 더 올리는 거죠. 그래서 그림에서 보다시피 지금 서울의 경우에 평균 전세 값이 지금 오른쪽에 빨갛게 나온 부분이 아주 가파르게 올랐죠. 네. 임대차 3법 시행하기 전에는 별로 오르지 않았었거든요. 거기다가 또 이중 가격. 그러니까 4년이 지난 금액의 경우에는 금액이 크게 올라가고 또 2년에서 4년으로 임대차 계약 갱신을 하는 경우에는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법에서 상한제가 묶여 있거든요. 같은 아파트에 같은 평수라도 어떤 곳에서는 5억 하는데 어떤 곳에는 8억을 한다든지 다르군요. 이런 어떤 시장이 왜곡되면 그만큼 혼란이 많이 생길 수가 있죠. 이제 그런 부작용들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뭐 아직 1년이니까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뭐 어느 쪽에 잘 됐다 못 됐다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일단 전세를 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 특히 신규로 들어가는 사람들 이 그 신혼부부라든지 새로 들어가는 사람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없고 새로 전세 시장에 진입해야 되는데 그게 서울의 경우에 거의 30%, 지방의 경우에 20% 이상 올랐단 말입니다. 전세값이 많이 올랐다. 이게 하나의 지금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또 전세값 오르는 부작용도 있습니다만 또 하나가 전세를 뭐 반전세 아니면 월세로 돌리는 데도 꽤 많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월세냐 전세냐 전세라는 제도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는 제도입니다. 저는 이 전세 제도는 우리나라 이 선조들의 참 좋은 아이디어가 만든 서로 부담을 드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돼요. 자기가 세를 맡겨놨다가 만기 때 그 금액을 다 가져 나가기 때문에 그런 대로 큰 피해를 보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전세를 4년 동안이나 맡겨놔야 되고 전세값이 오르다 보니까 임대인이 우위에 가는 시장이 됐어요. 그리고 또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종부세라든지 재산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아예 전세를 월세로 돌린다든지 또 새로 오르는 전세 부분에 대해서는 월세를 추가해서 전세와 월세 이래 합계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월세의 거래 비중이 특히 지금 서울에 보면 오른쪽에 좀 짙은 색으로 나오는 부분이 월세 비용인데 구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2배, 3배 이상 월세가 나왔다는 거죠. 월세가 많이 올라갔다는 것은 임차인이 그만큼 실제로 나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도 더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임대사업자가 이번 달 18일부터 이게 변경이 된다고 하는데 계약할 때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던데 좀 풀어주시죠. 이것도 지금 그 시장에 부동산 시장에 큰 지금 요동치는 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8월 18일 앞으로 지금 18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8월 18일부터는 임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임대 계약을 하고 이제 보증금을 받으면 그 보증금에 대해서 자기가 파산해서 돈을 못 내줄 수도 있으니까 금융기관에다가 자기가 파산했을 때는 금융기관이 대신 내도록 하는 임대보증보험을 가입하도록 이게 의무화가 됐어요. 이렇게 만드는 취지는 임차인들의 잘못은 없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파산해서 돈을 제때 못 가져 나와서 연쇄 파산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의 고통을 덜어주자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가입 안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아주 강력한 지금 조처가 2월 18일부터 시행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임대인 중에서 가입을 하고 싶어도 아무나 가입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왜요? 그게 신용도를 따져보고 보증기관에서도 부채 비율이 너무 높다든지 이러면 그 보증을 잘못 썼다가 보증기관이 손실을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일정 기간을 지금 일정 기준을 충족을 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증을 안 써주는데 보증을 정부의 새 입법에 따라서 보증을 쓰고 싶어서 금융기관 찾아갔지만 보증을 안 써주는 바람에 보증을 못 쓴 사람들 이 사람은 징역 2년이 돼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이제 국회에서는 이 대목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증하는 요건을 좀 바꾸는 법을 제안을 했는데 이게 법사위에서 계류가 되는 바람에 한쪽만 법이 입법화되고 한쪽은 입법화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대로 시행된다면은 억울한 범법자를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토부에서는 임시 방편으로 법은 시행이 되지만 어떤 제도가 보완될 때까지는 계도 기간을 줘서 고발하지는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법을 이렇게
그 미완성 상태로 시행을 해버리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한테 돌아가거든요. 예. 빨리 국회에서 입법을 서둘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 예전에는 그 전세 세입자가 들어가는 사람이 따로 보험 든 적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종전에는 예. 세입자가 자기 책임하에 그쵸. 내가 돈을 좀 더 내려도 보증보험을 들거나 예, 예. 안 들거나 이래놔야 되는데 이번에는 특히 민주당 측에서 이 세입자들의 이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아예 임대를 주는 예. 임대인이 의무로 가입해야 되고 가입하지 않으면 징역 2년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그런 초강력법이 지금 8월 18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